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기다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3% 넘게 급락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장중 흐름과 장마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로 그간 이어오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인가 다소 그 기대감이 작용한 상승이었다면 장마감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월가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발표됐습니다. 우리 한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국가는 캄보디아 49%였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통상 전쟁 여파에도 향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여전히 순매도를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소폭 상승한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확인했고 우리나라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그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증시타임에서 관세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역량 그리고 업종별 타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최근 치솟고 있는 금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투자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기본 10% 보편 관세에 국가별로 개별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초고강도 상호 관세를 내놓자 시간 외 거래에서 3대 지수는 현재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 열리기 전에 안전벨트 꼭 붙들어 매셔야겠습니다. 일단 관세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다우지수는 간밤 0.56%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7%, 0.87%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31%, 또 엔비디아도 코어 위브의 주가 강세에 힘입어서 0.25% 올랐고요. 아마존은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슬라는 부진한 인도량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테슬라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간밤 머스크가 곧 도지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 부인하긴 했지만 매수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메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죠. 실제 상호 관세의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서 그동안 미국에 피해를 끼쳤던 최악 국가들 60여 개국에 대해서 개별 관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25% 관세를 맞았고요. 중국은 34%, 유럽연합은 20%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이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번 상호 보복 관세가 무거워 보인다면서 예상한 시나리오 중 끔찍한 시나리오에 가까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도 살펴보면 다행히 오늘 상호관세 발표 전에 나온 지표들은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잠재우긴 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구인이직 보고서와는 달리 AD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3월 민간기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5천 건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지난 2월 수정치인 8만 4천 건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2만 1,000개 늘어나면서 2022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임금 상승세도 계속 둔화되면서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직장을 유지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4.6%, 이직자의 경우에는 6.5%로 증가하면서 이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의 공장재 주문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공장재 주문은 0.6% 오르면서 예상치를 뛰어넘겼고요. 또 국방을 제외한 공장재 주문도 0.8%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관세 조치가 구체화되기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서 주문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관세 외에도 주목해봐야 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앞서 얘기 드렸던 테슬라 인도량 발표였는데요. 이번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은 3년 만에 최저치로 나오면서 이미 낮아져 있던 기대치보다 더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1분기 인도량은 34만 6천 대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수치고요. 또 시장 전망치였던 39만 대, 그리고 일부 투자은행사에서 발표한 위스퍼링 넘버 35만 대보다도 훨씬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에 대해서 거의 재앙적 수준에 달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안티 머스크 여론이 확산하고 또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보편 관세에 이어서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공 자세를 취하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채권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렸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오르다가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감돈 가운데 간밤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동반 상승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72%, 0.67% 올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특히 달러가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금 선물은 0.61% 오르면서 온스당 3,165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80년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지적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 주요 대상국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여럿 포함돼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관계, 통상 의존도 수십 년 넘게 키워온 연대는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관세 부과가 대서양과 태평양, 캐나다 동맹 등 3대 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것이다 짚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BBC는 글로벌 통상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격이라 꼬집었고요. 블룸버그 역시 트럼프 관세가 미국 역사에서 18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다 짚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무역 규모가 33조 달러, 우리 돈 4경 8,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우회 통로로 삼았던 멕시코 생산 전략이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결국 파면의 길을 걷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첫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은 멕시코를 전략 거점으로 삼고 생산 기지를 대폭 늘렸는데 자동차 부품부터 가전제품, 의료장비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23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의 40% 이상을 멕시코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국 소유 공장에서 수입되고 있고요. 이 덕분에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6년 새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수년에 걸쳐 큰 공을 들인 전략 기지인 멕시코를 비롯해 자국이 관세 타깃이 되자 중국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중국 위협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리온게이저의 신문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GDP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2027년 세계 GDP인 127조 달러의 이번 분석을 적용하면 7,630억 달러, 우리 돈 1,125조 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분석했는데요.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정작 미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같은 기간 GDP가 0.9% 줄어들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각각 0.5%, 0.2%씩 늘어날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상하 관세를 고려하면 일본처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는 대신 한국과 일본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의 성적표를 눈여겨봤습니다. 1분기 인도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3년 만에 최저치로 미끄러졌습니다. 모두 33만 6천여 대를 인도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데다 팩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0만 4천 대에도 한참이나 못 미쳤습니다. 비아드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공세와 더불어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세계 각지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 Y 생산 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 1분기 중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가는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마저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1분기 출하가 둔화됐을 것이란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나 나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이 수치는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재앙이다라고까지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출하 통계가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다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정부 효율부 수장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 말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인데요. 트럼프가 내각 강요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이같이 전하면서 두 사람 역시 머스크가 곧 자신의 사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머스크가 할 일을 마치고 떠날 것이라는 설명에도 회사에만 집중해주길 바랬던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인지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5%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입니다. 아마존이 중국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말로 예정된 매각 기한을 앞두고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란 분석도 나오고요. 매각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틱톡에 관심을 보이는 인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도 입찰에 뛰어들었고 오라클과 블랙스톤 등은 합작 투자사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방침이 오늘 새벽 5시에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5%의 상호 관세가 책정됐는데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상호 관세를 하루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들이 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또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해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지만 핵심 소재에 대한 관세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국 가운데 1위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과로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요까지 줄어든다면 앞길이 캄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나노 신소재 7.18%, 코스모 화학과 EM플러스 6% 가까이 하락했고요. SKC 5.4%, LG화학도 4.71% 약세 보였습니다. 경계감을 보였던 우리 증시지만 그래도 호재는 있었는데요. SK온이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15년 내에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삼성과 LG에 이어 SK도 참여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판이 커질 전망인데요. 그러면서 이 소식에 약세였던 로봇주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서 SKBA는 지난해 5월에 2대 주주가 됐는데 콜옵션까지 행사하면 지분율이 36%로 늘어 최대 주주가 됩니다. 현재 SKBA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유일로보틱스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유일로보틱스 17.18%, 신플랫폼과 UDM텍도 16% 넘게 올랐고 산돌은 8.02%, 엑셈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LNG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논의를 나눴는데요. 그 이후 가진 국내외 인터뷰에서 던립이 주지사는 한국이 LNG를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메시지가 분명한데요. 우리나라 역시 대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주요 정보들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관망하고 있긴 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 기업들도 향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택은 미국 LNG 터미널 건설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양 HC 9.07%, KL럼과 한국카본도 5% 넘게 올랐고 동성화인텍 2.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3월 화장품 수출액이 8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케라시스와 화장품 브랜드 루나로 유명한 애경 산업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강세를 더했는데요. 또한 관세로 인해 현재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서 경기 방어주인 소비재주로서의 매력도 높은 상태인데 최근 공매도 재개에도 화장품 기업들은 대차 잔고가 크게 늘지 않아 변동성이 생길 위험도 낮습니다. 이같이 여러 효재들이 겹쳐지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내추럴 엔도텍 14.42%, 애경산업은 11.17% 올랐고요. 펌텍코리아 8.87%, 마지막으로 글로본과 네이처셀도 모두 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호관세율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오늘 새벽 뚜껑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목을 강하게 잡힌 속박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가 불확실성의 끝이 될지 아니면 시작일지 오늘 국내 증시 개장 분위기 보셔야겠죠.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6% 하락하며 2,500선에 턱걸이했고 코스닥은 1% 가까운 약세였습니다. 양 지수 장 초반에 반등 시도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했고 여기에 전 거래일 탄핵 선고일 결정이라는 이슈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쪽에서 매물이 출회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7,2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기관은 어제 1,48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4,8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7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서도 기관은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이 2,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지수의 상승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 SK하이닉스 0.46%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1%대 약세가 지속됐고요. 셀트리온도 3% 가까이 추가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쪽 투심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2%대 약세, 코오롱 티슈지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도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는 미용기기 쪽이 수출 호조와 실적 기대감을 선방했는데요. 휴젤이 2.2%, 클래시스가 4.6%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30전 내린 1,466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경제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야간 시간대에서는 1,463원으로 마감했지만 이후에 역외 환율,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소화하면서 1,467원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강보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장중에 환율 레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 25%로 정해졌죠.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이번 상호 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현지 시간 3일, 우리 시간 내일부터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나증권은 현대차그룹의 지난달 미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14% 상승했지만 이는 수입차 관세가 실행되기 전 구매자들이 선제적으로 구매를 앞당긴 효과라며 이번 달 관세 부과 이후의 판매 동향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 수출 대표 업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IM증권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져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상호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상호 관세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이 34%, 대만이 32%, 일본 24% 등으로 우리나라만 관세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힘들겠지만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확인해 두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대만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2를 중국에 출시합니다. 신작 모멘텀이 살아날지 주목되고요. 또 사계절 패션 브랜드 락피쉬 웨더웨어를 운영하는 AU 브랜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관세 충격을 받은 시장에서 새내기주 주가 흐름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뚜렷하게 강한 섹터는 부재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다소 부각됐지만 이는 확실한 모멘텀 없이 흔들리는 경향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신플랫폼 아마존 웹서비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파트너 사라로 주목이 됐고 레이저 업텍은 의료기기 수출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으니 이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관세 충격이 우려되는 오늘 대체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가 보면서 대장 분위기 예측해 보시죠. 예상했던 대로 코스피 시총 상위 5위권 전 종목 일제히 하락합니다. 하락폭도 조금 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약세로 57,600원,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1만 1,8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약세로 현재 거래가 31만 9천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현대차가 2.5% 약세로 현대차 거래가 19만 1,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 전 종목 역시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76%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35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만 7,600원. HLB가 2.29%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5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3.7%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4만 5,450원.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2.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500원대에 거래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로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25%라는 상호관세율이 우리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네. 뭐 결국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기본 관세율 10% 그리고 조금 상호 관세를 적용한 나라별로 봤을 때는 최대 49%까지 부과하겠다. 거의 뭐 상대 교육국 입장에서는 최악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월가에서 설왕설래가 됐는데 뭐 통상 그냥 일괄적으로 한 10%?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 저 나중에 그 한 60개국 네. 처음에는 뭐 더티 15 했습니다만 60개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갖다가 정리한 표를 들고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친절하다는 표현이 그거였더만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34%인데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게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가 67%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정도가 34%라는 거예요. 그 67%도 그냥 관세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고 예. 통화 정책에 있어서 환율 가지고 장난치는까지 감안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러면 이런 줄 알아라죠. 지금 딱 반 정도 자기 부과했다 그런 면에서 친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말이 예. 그렇게 되네요. 한마디로 진짜 좀 폭탄 맞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그리고 FL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항상 뭐 첫 질문이 간밤 뉴욕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어제 장중에 있었던 뉴욕 증시 흐름을 짚어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지금 오히려 돼버렸습니다. 그 직후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테슬라가 14달러 오르고 지금 시간외에서 20달러 빠지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애플이 지금 뭐 애플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7.54%, 뭐 국채 수익률이 10년 물짜리가 15bp 빠졌어. 이것도 지수 선물이 한 4%가량.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6%. 금리가 하루에. 다우가 모처럼 1000포인트 급락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박사님 장 박사님 이 정도까지 세게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세. 저도 그 사무장관이 그 패널 들고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25%. 왜냐하면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관세율, 상호 관세율이 약 한 18%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평균 관세가 18%고 한미 간에 FTA가 있었다고 보면 그것보다 한국은 좀 낮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 예.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발표에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그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네. 보편 관세를 기준 감세, 베이스라인 터리프 해가지고 10%로 똑같이 했잖아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10%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관세 장벽에 의한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뭐 15%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5%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에 어떤 종류의 관세가 부과될지 좀 불확실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관세율이 세게 나왔다. 그래서 평균 관세 18% 내지 뭐 20%만 하더라고 20%라고 하더라도 교역 가중치료본 관세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에 34%잖아요. 예. 교육 비중 크니까. 네. 그 평균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시장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한수께서는 관세 관련해서 한번 첨언해 주신다면은.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이제 타격이 큰 종목하고 크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관세 자동차 부품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달려갔잖아요. 네. 달려가서 이제 조지아 쪽에 자동차 공장을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철강까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일단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일단 철강하고 자동차 쪽. 그다음에 덜 타격을 받는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랑 엔터랑 이제 식품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면제 품목으로 좀 됐습니다. 네. 구리하고 전략적 면제 품목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구리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 있는 뭐 일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이제 면세 품목이 됐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국내 증시 개장하기 한 30분 전인데 네. 그럼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제약바이오 섹터랑 엔터 쪽이랑 식품업 쪽이 오히려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약바이오는 면제 품목으로 됐고 엔터는 뭐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세는 물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콘텐츠는 관세가 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수출하는 식품 비중이 한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비를 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네네. 되는 타이밍이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스캇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용 보면은 상대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상 지금 나온 게 최고의 관세율이다라는 거고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협상의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 회견에서도 그렇고 예. 그 이번에 나온 행정명령을 보더라도 이 지금의 관세율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네. 관세 여태까지 불확실성이 관세율이 얼마냐 어떤 종류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관세율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도 그렇고 뭐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고 보복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그거를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관세율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25%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사실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최대로 뭐 약 한 500억 달러의 수출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전체 수출의 7%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0.6%포인트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 관세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뭐 보복 관세를 한다. 이렇게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좀 공조를 할 필요도 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이제 합의를 하면서 관세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죠 지금? 여태까지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었고요. 그리고 네. 민간과 공공 쪽에서 다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리더십이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는 지금 뭐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다. 유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뭐 협상이고 뭐고 뭘 대응하는 뭐가 시스템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니까.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관세 얘기 조금만 더 가기 전에 네네. 이것부터 먼저 궁금해가지고 테슬라가 어제 그렇게 장중에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조만간에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비즈니스로 복귀할 거다 이게 이제 크게 작용했는데 네. 백악관 대변인도 그러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머스크 본인도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지금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찌라시가 돌아다니네요.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나 머스크 본인은 그거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혹시 뭐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 일단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네. 지난주에 방송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귀 암시를 한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도지 전체가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트럼프의 도지라는 것 자체가 임시 정부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 끝나냐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한도가 이제 13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임시 정부 기간이 130일인데 내가 볼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30일이 그게 딱 6월 달쯤은 맞습니다. 6월 전은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만두고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기자가 하나 질문을 했었던 게 있는데 트럼프한테 이제 더 그 일론 머스크가 더 오래 머무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운영해야 될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테슬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로보택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가형 차량도 그때 출시한다라고 언급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로보택시가 사활을 걸려면은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뭐 애초에 130일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물러난다면은 특별히 뉴스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참 어지간히 머스크의 도지에서 활약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구나 미국에도. 그쵸, 제발 좀 그리고- 빨리 좀 돌아가라. 네, 5월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1조 달러를 다 목표는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AI 작업을 해서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했을 때랑 비슷한 거죠. 네. 그때도 초기에만 계속 들어가서 다 한 80% 자르고 다시 세팅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운영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도지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만 세팅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 떼는 거죠.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AI로 비효율적인 것들을 좀 잡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테슬라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1분기 인도량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안 좋을 거로 예상은 했죠. 이미 예상은 했고, 네. 네. 저도 그래서 1분기 인도량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안 좋을 거다. 왜냐면은 모델 Y가 베스트셀링카, 작년에 월드 베스트셀링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모델로는 가장 많이 팔린 차인데 어제 인도량이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근데 33만 6천 대. JP모건이 맞추기는 했습니다. 맞추기는 했는데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예상보다 어닝 살짝 컨센보다 미스해가지고 네.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어제 장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 테슬라기는 하죠. 왜냐면은 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 어제 상승한 거 포함하고 시간에서 하락한 거 포함하면 지금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덜 떨어진 건 맞는데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세에 대해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차량 관세로 제조사별 역량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25% 관세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얼마나 가격을 인상해야지
이 역량을 좀 상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테슬라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차량 조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를 봤을 때 테슬라는 차량 조립에 있어서는 중국산 비중이 0%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장 많죠. 11% 정도, 도요타가 10% 정도, GM이 10% 정도. 그래서 저는 정의선 회장이 달려간 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투자를 해야지 뭐 관세를 면제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수입 부품 쪽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부품을 얼마나 인상해야 되느냐인데 테슬라는 내재화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들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설계하고 만드는 부분 일부는 뭐 조달을 하겠죠. 근데 의존도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현대차가 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이 달려간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는 저는 좀 나왔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현대, 도요타, GM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영향이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소비자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다 품질 좋고 다 잘 나가는 차라고 하면은 가격 싼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도요타, GM보다 좀 빠르게 대처한 거는 저는 현대가 좀 잘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딱 발표하고 나서 영향을 덜 받는 거는 다른 그 오토메이커들보다 오히려 좀 관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수석한테 테슬라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 뭐 업종 들을 때는 그거 한데 주가는 계속 불안불안하니까 참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관세로 조금 돌아와 가지고요. 네. 지금 이게 미국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데 관세로. 박사님 경제학자로서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트럼프의 그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예. 미국의 우리 국세청이라는 건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IRS라고. IRS라고 네. 있잖아요. 근데 External Revenue Service 해가지고 대부분에서 관세 수입을 관장하는 디파트먼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관세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현재 그 트럼프 그 관세가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었던 보편 관세든 뭐든 예. 그러면 약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은 네. 결국은 이게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우리 경제적인 또 그러니까요. 이론이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연준은 금리 인하나 아니면 인하는 멈춰야 될 것이고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더 긴축적으로 되는 거고 경제는 뭐 성장보다는 둔화 아니면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물가는 높아지고 성장률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레리 썸머스 네. 전 재무장관이 예. 하버드대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아침 블룸버그 뉴스도 나온 거 보니까 이 관세 충격 예상보다 크고 마치 70년대 80년대 초에 공급 쇼크, 오일 쇼크와 같은 충격을 미국 경제에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이 관세가 관세 수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세원을 줄인다는 면에서 그렇게 관세 수입은 늘어나도 전체의 어떤 미국의 그 세수 이거를 네. 늘리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정부의 재정 적자가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체제가 유지되면 약 한 7.5조 정도 적자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펀더멘탈 면에서는 나쁜 면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수 확보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또 왜 그 공장을 온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제조업봉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뭐 로즈가든에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와서 지금 몇 달 안 지났지만 뭐 우리 현대도 지금 뭐 210억 달러 집어넣고 네. 뭐 해서 약 한 2조 달러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가 들어왔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과 여러 가지 뭐 R&D 투자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요인은 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와 또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또 네. 경기 둔화 요인도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관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그동안 관세가 없이 미국 소비자들이 누렸던 그 후생도 상당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해외 수입 상품을 아주 싼 가격에 많은 수입 상품을 싼 가격에 썼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 건데 예. 반면에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스트가 나간 거였죠. 예. 이제 그거를 밸런싱을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생각처럼 긍정적으로 가야 될지 저는 좀 더 부정적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 S공포 쪽에 그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아이비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도 네, 네. 그랬죠, 이번에. 예. 아니 근데 지금 과연 시장에서 트레이더나 딜러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거래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게 어제 장중의 흐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제 일감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면 관세 맞는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 즉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우리 원화만 약세고 지금 오히려 달러엔 환율은 뭐 150엔 근접하던 게 지금 148엔 밑으로 내려왔고 위안도 그렇게 위안도 그렇게 약세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유로는 오히려 1.09로 올라서고 이것도 희한한데다가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말이죠. 그러면 인플레가 우려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인플레가 우려되면 국채 금리 수익률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경기 침체를 더 반영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주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지금의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고 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경기 둔화로 나타날 게 더 크고 그거는 미국 펀더멘털의 가장 큰 취약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달러는 약해져야 된다. 그렇죠. 달러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렇죠. 약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뭐 국채금리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도 그런 얘기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반영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섹터별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 그 정의선 회장은 이제 뭐 미국 가서 관세를 좀 염려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제철소도 거기다 짓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럼 현대차 기아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넘어온 상황이고 이것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어떨까요? 못 받는 것보다는 보류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 하워드 로트닉이 얘기를 한 거는 미국에 더 투자해라라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민간 투자 더 유도하려고 이제 보조금을 좀 지원하거나 뭐 철회한다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고 그러면은 굳이 지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TSMC 투자 이후에 더 끌어올리고 투자를 더 끌어올리고 대신에 당근은 주겠다. 네네. 당근 뭘로 주느냐? 세액공제 25% 더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 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로 확대하느냐 아니면 지금만 유지를 해도 줄게라는 거는 일단은 좀 공식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사실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삼성,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뭐 이런 기업들 다 수혜를 받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TSMC가 좀 공격적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정치적이고 이제 지정학적 배경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대만 주변에서 이제 군사 약간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TSMC 대만 쪽에서는 더 미국 쪽에 공장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어제 그 관세 보시면은 그 전략적 면세 품목에서는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 포함된 거는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그다음에 귀금속에서는 금하고 은하고 백금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어제 반도체는 일단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금은 왜 그러냐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디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많이 뛸 텐데 그렇죠, 가격이. 네, 일단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관세 폭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 좀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2%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 2,45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6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천 원이고요. LG의 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2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관세 면제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05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1.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3,700원. 기아는 지금 호가에서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만 4,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5%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1.5%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7,300원. KB금융이 1.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9,200원. 네이버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오젠이 1.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5만 6,500원. 지금 에코프로비엠 6%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8만 5,500원. HLB도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5,300원. 에코프로도 6.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도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지금 17만 100원. 삼천당제 17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하락 예상되고 슈젤이 4% 넘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34만 1천 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모두 2% 하락 예상되고요. 코오롱티슈진까지 3% 내림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지금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 좀 전에 보셨고 뭐 계속해서 지금 호가 흐름 순위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마감 이후에 지금 관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 선물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 국내도 오늘 그 영향은 좀 예상이 되네요. 동시호가에서 나타나는 저 정도 하락폭에서 멈춰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한번 지수 선물 흐름 체크해 보니까 다우지수는 1,030포인트 넘게 빠졌어. 2.45%. 나스닥 100이 4.5%, 러셀 2000은 5.2%네요. 네. 뭐 이런 낙폭이 있나요? 거기다가 지금 스코피아 센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순순히 받아들인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 이거 무슨 뭐 홍콩 너와르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영웅본색 수준인데요. 순순히 지켜봐라. 받아들인 뒤에. 아니 근데 박사님, 지금 여기 하면서 얘기인즉슨 그 10% 기본 관세 모든 나라한테 부과하는 기본적인 이거는 5일부터 거의 토요일부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국가별로 추가되는 이거 상호관세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데 그 얘기는 그 전에 개기지 말고 우리도 보복할 거야 뭐 이러지 말고 빨리 그 지금 기존에 때리고 있던 관세율을 낮춘다든지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개선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좀 성의를 보이라 하는 여지를 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뭐 편의상으로 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냥 글쎄 4월 5일부터 예. 하자 이러면 예. 되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으로 10% 기존 기본 관세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이틀 있잖아요. 한 사나흘 더. 사나흘 예, 있잖아요. 예. 그동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 가든에서 얘기할 때 메이크 아메리카 웰스 어게인 뭐 부자가 된다 하고 얘기하고 네. 굉장히 장밋빛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그 오발 오피스 가가지고 대통령 사무실 가서 사인한 그 행정명령을 보면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이 지금 붕괴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생산이 해외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국방산업도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뭐 보복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관세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공조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반 정도 부과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관세를 낮추고 싶으면 너희가 미국 낮춰.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도 낮추면 딱 거기에 맞춰서 반 정도 하겠다라는 힌트를 준 거고 안 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반 정도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 뭐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적정 관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관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보복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복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페이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또 공장을 짓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예.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제조업이 공동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높다든지 네. 여러 가지 유틸리티비가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경쟁력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세 수준은 그러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의 그 경쟁력 낮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관세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우리 저기 한영희 수석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거래도 하시고 포지션도 있는 분으로서 지금 많이 좀 개장 전에 좀 떨리죠? 춥죠? 당연히 춥죠. 다니죠. 자, 그러니까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때 이런 날 진짜 폭탄 맞은 날이에요. 완전히 폭탄 맞은 날인데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변동성이 큰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 이렇게 막 떨어지는 장에서 여기서 그러면 오늘 팔라고요? 오늘은 네. 이게 각자 포지션이 다 다르기 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0%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다 그 주식으로 꽉 채우고 계신 분들은 움직일 수가 좀 예. 막막하죠, 사실.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용 물량이죠. 또 그래.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충격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전과 후 굉장히 지금 상이한 상황입니다.
주요 지수 선물들 시간에서 좀 많이 급락한 모습, 뭐 4%, 5% 하락한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 관세율은 10%고 국가별로는 최대 49%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단은 뭐 4월 5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자정부터 기본 관세가 적용이 되고 4월 9일 또 국가별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타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볼게요. 지금 2%대 하락입니다. 2,442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669포인트로 2% 내림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5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4% 하락입니다. 189,800원. LG에너지솔루션 2.4% 내림세로 31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떨어집니다. 146,000원. 현대차가 2.4% 하락하네요. 191,500원. 기아도 2.6% 떨어집니다. 89,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으로 46,850원. 셀트리온도 1.2% 하락합니다. 167,400원. KB금융 2.9% 약세로 78,100원이고요. 네이버도 2.4%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1.7% 하락합니다.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35만 5,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 떨어집니다. 3.4% 하락으로 88,200원. HLB도 1.9% 떨어집니다. 55,600원이고요. 에코프로 3% 약세로 45,650원. 레인보로보틱스 2% 떨어집니다. 26만 2,000원이고요. 삼천당장 1.2% 떨어지면서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7만 2,400원. 휴젤도 1.5% 하락. 35만 2,500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모두 1%, 2% 하락이고요. 코롱티슈젠까지 1.38% 떨어지면서 4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지금 상승하는 섹터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AU 브랜드가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지금 사실 정치 테마주만 시장에서 좀 상승,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른바 뭐 이재명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형지 쪽, 형지 INC 뭐 이런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지금 0.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7만 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1% 오름세였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낙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떨어지긴 합니다만 좀 다 양봉이고 낙폭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는 보셨다시피 HJ중공업도 4.7%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44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0.3%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주는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2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776억 원 지금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68억 원, 122억 원 순매수, 기관 170억 원 매도 우위. 선물에서는 외국인 삽니다. 66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지금 살펴볼게요. 4원 40전 상승하면서 1,4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원화가 약세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달러 약세인데 원화가 너무 약하네요. 원화가 이래도 되나? 근데 진짜 조선하고 방사는 좋네요. 이 네, 와중에 그러니까요. 오늘도 한 1-2%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지금 그리고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업종도 낙폭이 뭐 그렇게 막 그거 한 건 아니죠. 섹터별로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예. 네. 왜냐하면 확실히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주가 좀 견조한 흐름이고 그러네요 지금. 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죠. 또 여기서 테마주로 몰리는 것 같아요. 테마주. 예, 정치 테마주 쪽으로. 보통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묻지마 매수 있고 그다음에 좀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로 접근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또 그들만의 리그니까 테마주도 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쪽은 뭐 발 안 담그시는 게 그렇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어렵죠,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그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올라가요. 오 그래요. 예. 그 와중에 확실히 제약 바이오 앞으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건드릴까요? 리스트에는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예. 제약 쪽에도 25% 관세 얘기했으니까. 면제가 아닌 거예요. 그 세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이템들 쭉 뭐 반도체 아니면 뭐였죠? 자동차 예. 또 쭉 있는데 네. 지금은 전반적인 관세 내용만 보고 면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일관성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높은 그 포인트 신뢰를 줍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유연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취약한 면을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관세나 아니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흔히 하는 말로 한수정님 낙폭과대 내지는 많이 빠진 거 그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섹터가 좀 보이세요? 우리 국내에서? 지금은 다 빠졌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따지면 이제 예. 다 낙폭과대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보이실 거예요. 몇 개 상승한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저거 따라갈까? 근데 테마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기는 맞아요. 한데 저는 일단은 조금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못하면 이거 마이너스 40% 50% 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예. 조금 떨어져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올라온 거 뭐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 이런 거 뭐 바닥에서 보면은 갑자기 뭐 관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200% 300%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갔느냐? 예전에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흐름을 설명드린 거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데츠 컴바인 네. 아니면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거 품절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가가 없으니 유통 물량이 유통 물량이 워낙- 없으니 예, 호가를 맞아요. 조금만 올려도 이제 주식이 확 올라갑니다. 흔히 말해서 장난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하시다 보니 너무 변동성이 큰 거는 조금 내 트레이딩하고 안 맞으면 조금 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오늘 보면은 아까 관세 무풍지대, 네. 제약바이오, 음식. 엔터 뭐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덜 빠지거든요. 네. 아니면 상승하고 있거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조선도 사실 수혜죠. 왜 그러냐면 중국 업체 뭐 물론 좀 다릅니다. LNG 선박하고 중국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좀 다른데 네. 중국 컨테이너선은 TEU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하죠. 전 세계 1등. 근데 이 헤드라인만 보고 아 중국한테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마진이 많이 남는 배를 만드는 거고 LNG선. 네. 그리고 중국은 그냥 저가형 이거 뭐 컨테이너선 뭐 싼 거 만들고 마진 안 남는 거 경쟁은 너네끼리 해. 비싼 거는 우리가 할게.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예. 아반떼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하고 제네시스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믹스 개선이 되면은 이익률이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조선도 비슷한 거죠. 벌크선은 아반떼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다음에 LNG선은 제네시스인 거예요. 그럼 예.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의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 이 실적이 쫙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들이 뭐냐면 LNG선 수주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주 받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거 피팅 업체들 아니면은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본행제 업체들. 네. 왜냐면은 이 LNG가 마이너스 거의 200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본행제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운송하다가 잘못 만들면 이게 다 기화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은 본행제까지 보면은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까지 좀 수혜를 보겠죠. 그다음에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건 이제 방산 관련주. 그러게요.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저는 방산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루마니아가 큰 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는 GDP 수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냥 한 50에서 70이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3년도에가 2점 몇 프로였거든요. 2.5%대? 근데 이거를 나토에서 우리 5%까지 올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마니아 GDP 기준으로 과연 미국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나 독일제 무기를 쓸 수 있느냐? 비싼데 전 못 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K9 자주축포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로템의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루마니아 국방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좀 루마니아가 폴란드 이후에 좀 큰 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가 4.1% 빠지네요. 조금 일본도 좀 서운하겠다. 그때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나 그 왜 손정희 회장 가서 뭐 투자하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시바 총리도 건너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24%. 그러니 뭐 전혀 그게 없고 워렌 버핏동이 작년에 현금 비중 늘린다더니 참 그분이 왜 그 연세에도 아직도 현인 소리를 듣는지 자칫하면 진짜 틀딱 소리 듣기 좋은 연세인데 뭐 조금만 뭐 하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아유 틀딱 꼰대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좀 나이 그냥 먹은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사실 보면 이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초가 되면 관세에 대한 변동성,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맥시마이즈 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대했던 거와 현실화되는 거에 어떤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오늘로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요.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달까지는 앞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순차적인 관세 부과 그리고 협상의 내용들 그리고 보복 관세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뭐 일부에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좀 웨이트 앤 씨 하자. 뭐 통화 정책도 웨이트 앤 씨. 우리도 투자 같은 것도 좀 약간은 유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연말에 또 서학개비라고 해서 미국 증시 그쪽 비중을 늘리신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아직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시간에서 줄줄이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게 좀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예.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자면은 저는 테슬라는 좀 아직까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기회. 네. 예. 물론 비중을 한 번에 다 담아라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네. 300 초 중반에 한 번, 그 다음에 200 중반에 한 번, 만약에 200 초반이 왔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2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FSD는 못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요. 네, 어제 샤오미 SE7 예.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근데 이걸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2초 만에 사고 난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갑자기 수동 운전으로 바뀌면서 차가 들이받으면서 이제 불나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LLM 기반으로 챗 GPT를 쓰거나 퍼플렉시티를 쓰거나 이런 거는
오답률이 10%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은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1% 오차율만 나와도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그 차이나 EV 100 포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쉬, 그러니까 중국 지능형 운전 제어 시스템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였냐? 테슬라 FSE는 이제 세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알아서 다 통합이 되는 건데 중국 자율주행은 다 파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살짝 팔란티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팔란티어도 온톨로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해결해내는 건데 지금 중국은 다 파편화돼 있습니다. 각자 내 시스템, OS, 화웨이, 샤오미, 뭐 BYD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는 일단 데이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서는 GPU도 확보가 돼 있어서 저는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Y 1분기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제 중국 보험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저께.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작년 그 모델 Y 2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도량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달 마지막 주에 거의 2만 1,000대를 인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물량 찍어내는 대로 다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월 말부터 인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주간 인도량이 2만 대다? 그럼 이거 52주로 곱하면 거의 100만 대 캡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델 Y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에서만 100만 대면은 유럽, 미국 쪽에 수요 아직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저도 어제 주문했거든요. 아, 네네. 모델 Y 리프레시 주니퍼가 예. 우리나라는 어제 열렸어요. 9시 7분 정도에 열렸습니다. 근데 아침. 제가 네. 이거 결제하려고 했는데 결제 먹통 났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다는. 네, 1시간 동안 먹통됐습니다. 예, 예. 테슬라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지사 서버 오류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뭐 욕은 많이 하죠. 근데 실수요는 많다라는 거고 저는 중국에서 3월 달에 가장 팔린 모델이 뭐냐? 모델 Y죠. 그러면은 저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막주에 2만 대 넘기면서 4만 3천 대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뭐냐? 계속 저가형 차량입니다. 네네. 가격대가. 예. 그러면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FSD 영상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항상 가져오는 거는 그냥 기사만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네. 실사용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는데 이게 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곳에서 저거 FSD로 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하드웨어 3입니다. 저 하드웨어 4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없는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 지나다니고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하는 상황에서도 FSD가 한다라는 거 보면은 저 그냥 흙바닥에 내려놔도 알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뭐 이미 중국은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는 저는 따라올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제가 뭐 주가를 맞출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저는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장 박사님 오늘도 소위 그 F4 회의가 열렸네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전국 은행연합회관에서 모여가지고 또 이럴 때는 또 회의 한 번씩 하겠습니다만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 시 모든 시장 안전 조치 적극 실행하겠다 하는 게 이제 최 부총리 발언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 대충 외환시장에서도 1470원 근방에서는 뭐 당국 물량 받치 주겠다 생각해야 되겠고 뭐 코스피도 50포인트 넘지 않게끔 뭐 지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국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밖에 안 보이는 시절이 돼버렸는데 지금 여기 이제 연준에 대해서는 기대할 거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2주 후에 금통위가 있는데 뭐 한은이 뭐 움직일 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의 지금 소위 하드 데이터가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드 1분기부터. 데이터가? 그리고 네. GDP 나우 아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속보치가 계속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뭐 몇 개 IB 중은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도 또 전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물가 안 내려오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에서 이제 실물 부분, 성장에 초점이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1분기 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5월 달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네. 한국은행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충격을 보면 주식시장과 경제 심리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소비 심리 더 나빠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 자체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 부분이 있고 한국은행은 제가 볼 때는 이번 5월 달 정도에 연준이랑 비슷하게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책 옵션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10조 정도의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저는 추가적인 또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 예상되고 있는 1%대의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5월 달 정도에 금리 한번 내리고 근데 추가적으로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환율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토지 허가제 그 풀어준 데 집값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네.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또 금융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발표되고 우리 시장 크게 하락합니다. 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지금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76% 하락하며 2,46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0.62% 약세로 68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5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6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3,401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오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금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지수 하락폭이 조금은 좀 약한 모습이고요. 기관은 2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단일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컴퓨터와 주변 기기 쪽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장비와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쪽, 그리고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 보여줍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 발표로 미중 간 무역 전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자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유니온이 9.16% 상승하며 5,480원,
유니온 머티리얼이 2.5% 강세로 거래가는 1,966원입니다. 더불어서 삼화전자가 0.36% 오름세, 티플렉스는 보합이고요. 성한 머티리얼스가 0.5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션과 의류 쪽에서는 새내기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4계절 패션 브랜드 락피쉬 웨더웨어를 운영하는 AU 브랜드가 상장 첫날 상승합니다. 43.7%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는 23,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지 그룹주들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하는데요. 형지 INC가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형지 엘리트도 7.08%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윌비스가 5% 가까이 상승세,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역시도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선주들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철강 업체가 작년 하반기 조선업체에 공급한 후판 가격이 1년 6개월 사이에 20%가량 빠진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HJ중공업만 0.49% 상승세 지켜내고 있고요. 그밖에 하나오션이 0.29% 내림세로 전환이 됐고 HD현대중공업도 0.86% 약세, 삼성중공업이 1.59% 하락하며 13,660원, 더불어서 HD현대미포도 1.7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거론이 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IMT가 3% 약세로 11,610원, SK하이닉스 3.59% 하락합니다. 19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크윙이 2.64% 내림세로 31,400원, K스택이 2.9% 하락하며 31,700원, 그리고 제너셈까지도 1.63%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이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업종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업종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조선업종이 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대응책으로 조선업이 협상카드로 조명되고 있고 조선업계는 MRO와 LNG 분야 수혜 기대감도 동시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정부는 조선업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분야라서 협력 방안을 도출할 방침을 세웠으며 실제 하나오션이 작년 미 해군 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고 향후 열척까지도 확대할 여지를 좀 보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 내 진출을 위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국도 선박법이 발의되면서 유인책과 투자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LNG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고 한국은 부유식 액화 설비와 LNG 운반선 분야에서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선업계가 관세 압박을 이겨낼 카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 쪽 참여가 유력해지면서 LNG 관련주와 세빙선 그리고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카본과 HD 현대마린엔지입니다.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과 탄소섬유 사업을 진행 중이고 트럼프발 LNG 호황으로 기존 7개의 LNG 수출 터미널에 이어서 추가로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수혜주로도 꼽힙니다. 또한 LNG 프로젝트에서 본행제가 필수적인데 한국카본의 기술이 필수적이며 실적은 2024년 5월 증설 완료 이후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부터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2월 달에 5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 시장 낙폭과 함께 조정세를 보이다 이번 주 재차 빠른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시에는 박스권 돌파 기대감으로 접근은 15,000원에서 14,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은 선박용 엔진 사업과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HD 현대 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뛰어난 수익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이중 연료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엔진 업체인 독일 에너지 솔루션과 제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4년간의 수주 잔고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선반영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월 달에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중장기 이평선이 확장되었고 지난주 조정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24,000원에서 3만 원대의 박스권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 거래량 증가 시에는 박스권 돌파가 쉬운 자리이고 접근은 27,900원에서 26,900원까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비싼 물건을 두고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정말 금값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요즘 저희들이 뭐 자주 다루는 네.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스테이크스의 대표이자 또 골드플레이션 저자 조기원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젊으시다. 어릴 때 네. 돌반지 받으셨어요? 돌반지 받았지 않았을까요? 받았지 기억이 안 않았을까? 났습니다. 아니 조 작가님, 네. 요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 시세가 금 선물 시장에서 트로이 온스당 무슨 뭐 3,100불 뭐 이런 식인데 네.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온스가 1온스가 28.349523에서 한참 소수점이야 내려가는데 한 28g. 1 트로이 온스가 31.103 뭐 이래서 트로이 온스가 조금 더 무겁네요. 네, 그냥 기금속에서 표시하는 단위는 네.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를 트로이 쓰고 온스라는 있습니다. 단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온스라는 단위를 이제 기금속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다른 수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싶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도는 3.75g. 네, 맞습니다. 얼추 그러면 시세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금 지금 많이 올랐다. 아직도 뭐 한참 남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금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3,000불을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벌써 보름 예. 만에 다시 3,100불을 돌파해 3,200불을 목전에 두고 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왜 이렇게 금가격이 많이 올랐는가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더욱더 심하다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FOMC 회의 때 이제 미국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낮추는 한편 실업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치를 바꿨습니다. 그 말은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최근 발표된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좀 더 많이 내려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즉 FOMC 때부터 시작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더 지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금 가격이 어땠는가를 보면 1970년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했던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금 가격 물론 뭐 두세 배 정도 올랐다 보니까 당장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아 지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 이렇게 또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더욱더 약간 다른 자산들에 비해 금으로 더욱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앞으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골드뱅킹 잔액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금 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골드바, 현물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간편하게 생각하기로는 골드뱅킹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골드뱅킹이 최근에 인기가 정말 많아졌죠. 예.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거의 30%의 잔액이 증가했고 1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0%가 네. 증가한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 골드뱅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가? 일단 뭐 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도 있겠으나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는 좀 투자하기 비싸긴 합니다. 한돈만 하더라도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 다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골드뱅킹은 한 0.0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단돈 몇천 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골드뱅킹으로 많이 몰렸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한 지난달쯤이었죠.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유독 금 가격이 비쌌던 현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 선물 시세를 추종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뭐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KRX나 뭐 골드바를 살 때는 웃돈을 줘야 되는데 금통장으로 사면 금을 싸게 살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돌면서 금통장으로 더욱더 많이 몰리게 되는 금통장이 원래 되게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없었던 네. 투자 상품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때 금통장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골드뱅킹 하는 시중은행들은 네. 고객들 돈 받아서 실제 실물 금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명 중에 잠시 나왔던 무슨 뭐 금선물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고시되는 시세 자체는 네. 금의 국제 선물 시세 곱하기 이제 환율을 해서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골드뱅킹도 현물 인출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요? 이 과정 가운데서 부가세 10%랑 인출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긴 한데 막상 금 가격이 정말 크게 치솟고 공급 대란이 오고 하면은 잠시 인출이 좀 막히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실물로 교환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 ETF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예, 그 현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어떤 투자 자산이 뜬다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어플이 좀 더 많이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ETF로 몰리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ETF도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뭐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현상일 때 이쪽은 좀 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ETF 쪽도 같이 가격 상승이 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금통장보다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1%씩 해서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있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8% 수준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에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정치적인 불안까지 엮이면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금에 대한 어떤 수요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설명하신 골드뱅킹이나 이거 금 ETF 이게 사실 내가 금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을 봐야 한다는 분들은 또 실물 투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골드바 진짜 금덩어리 그렇죠. 예, 이걸 갖다 이제 하는데 그 집에는 못 두겠다. 그것도 다 은행에 또 보관료 내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골드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살 때 부가세 10%도 내야 되고 뭐 예. 살 때 팔 때 가격도 예. 다르고 되게 좀 불편하다, 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예. 이 금이라는 자산을 공부하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의 본질은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예. 생각해 보면 이 국가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달러도 이제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금은 어떤 국가도 통제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인도 국가도 어떤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금을 보유합니다. 근데 그 금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 보관하는 형태, 그런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건 본질과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장롱에다가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유하는 게 더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금만 해도 작은데 저거보다 진짜 콩알 만한 것도 있대요. 네, 요즘에는 금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콩알금이라는 게 되게 유행인데요. 네, 예전에는 뭐 한돈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뭐 1g에서 뭐 더 적게는 뭐 0.5g 이렇게까지 작은 알갱이의 이제 금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꾸 보관 잘못하면 집에서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병 같은 데다가 아. 잘 담아놓는 경우가 많죠. 그렇겠네. 네. 왜냐면 콩알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그거 뭐 세수나 양치 치면서 허무한 마음에 이렇게 보다가 그거 네, 쑥 세면 들어가 버리면 배속으로 빠지면은 네. 그거 큰일 나네 그거. 아니 지금 금 투자 방법을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이제 금통장과 ETF 그리고 실물인 골드바와 KRX 금시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그거에 반해 좀 이제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성도 네. 있는데요. ETF가 좀 대표적입니다. ETF는 한 0.7% 정도 수준의 수수료만 낸다면 이제 뭐 사고 팔 때 전환 비용은 이제 크게 들진 않는다. 대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게 커진 시점에서는 이런 선물 시세를 추종하는 이런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 원자재 시세만 기준으로 본다면 국제 시세보다 더 저렴한 수준까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골드바나 아니면 KRX 금시장을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금 가격의 오름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가 또 붙을 거고 그때 또 한 번 김치 프리미엄이 자주 반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없을 때 사면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네.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KRX 금시장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 0.3% 정도로 오히려 ETF보다도 저렴하고 또 실물이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꽤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더불어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없을 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공급 대란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이게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때 KRX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KRX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질 때는 또 ETF와 골드뱅킹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본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만 월가에서 막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5년 내 반토막 난다 금가. 네. 지금 5년 이런 식으로 내? 되면은 이제 이 정도 금 가격이라면은 이렇게 금광 채굴도 좀 더 활발해질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소 좀 이렇게 현재 금값에도 약간 버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과거에는 어떨 때 금값이 주로 많이 빠졌나요? 과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반토막 났던 역사는 지난 100년을 둘러봐도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금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만 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 금 가격이 막 되게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네.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당장 현금이 급해집니다. 아하. 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고 개인들도 또 자산을 팔고 이제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는 이런 캐시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한 25% 정도 하락을 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디플레이션형 위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심하면 대공황까지 그런 위기가 또 잔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측정을 했고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도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4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할 그런 위험도 같이 갖고 있다. 다만 뭐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값은 치솟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각국의 뭐 중앙은행들이 매입해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금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이 많이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건 지금 여전히 통하는 그런 배경인가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사는 국가 중에 하나고 네. 또 대표적으로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네, 근데 이제 5월 정도를 기점으로 보면 인도는 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그걸 언제 사느냐. 이게 그 인도의 신 중에 락슈마라고 네. 있습니다. 이제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락슈마의 그런 이제 축제 기간에는 금을 사는 이런 전통이 되게 많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결혼 시즌 때도 이제 금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즌이 다 겹쳐지는 게 한 5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봄 시즌이 되면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인도에서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약간 가격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 중국도 이제 결혼 시즌이 되면은 워낙 또 금을 많이 사다 보니까 한 5월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크게 폭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가 매수에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섹터별로 봤을 때도 좀 상대적으로 관세 무풍지대라고 생각되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원, 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쪽은 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낙폭 좀 빠르게 줄여내네요. 네. 시간이 가면서 예. 그 충격파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니케이가 지금 뭐 장중에 마이너스 4.5%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네.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지금 3.18% 거의 뭐 1.34%를 갖다 그냥 이렇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네. 저점 본 것 같고 예 미국 지수선물 낙폭도 줄고 있고 아침에 그때가 제일 진짜 빗줄기가 셌나 봅니다. 단기 충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